교수님은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을 바라보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는 교실에 남아있는 리우청을 향해 천천히 말문을 열었어요. 중국 경제가 겉으로는 강력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들이 숨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붕괴, 지방정부의 막대한 부채, 그리고 제조업의 외국 이탈까지. 이 모든 요소들은 중국 경제의 뿌리를 흔들고 있죠. 부동산 시장이 무너져 내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지요. 제조업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면 일자리는 줄어들고 경제 성장의 동력이 사라질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현실입니다. 리우청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굳어버린 표정으로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는 참담함이 스며들었지만 반박할 힘조차 잃어버린 듯해 보였어요. 교수님은 잠시 리우청을 바라보더니 마지막으로 말을 덧붙였어요. 이것이 지금 중국이 직면한 진짜 문제입니다. 현실을 외면할수록 더 큰 괴물로 자라나 중국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교실은 침묵으로 가득 찼고 리우청의 참담한 표정은 교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전곡을 날카롭게 찔렀는지를 드러나고 있었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미국 동부의 자연은 유난히 아름답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 에밀리 조던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의 경제 흐름에 관심이 많았고 향후 경제와 경영을 접목해서 그 방향으로 진로를 설정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최근 아시아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강의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한국, 일본, 대만, 그리고 다른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에 대해서도 장단점을 들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매우 무거운 주제였어요. 다름 아닌 세계 경제 2위라고 하는 중국 경제에 대한 주제였어요. 저는 중국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강의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강의실에 도착하자 늘 앉던 자리인 강의실 중간쯤에 자리를 잡았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띄었던 사람은 리우청이었어요. 그는 중국에서 온 유학생으로 평소 자신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학생이었습니다. 리우청이 중국에 대한 민족적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지는 캠퍼스 내에서도 잘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리우청을 보자 분명히 논쟁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리우청은 평소에는 정말 차분하고 배려있고 타인을 이해하는 친구였지만 중국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눈빛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리우청은 중화 사상이나 중국 민족주의가 매우 강한 소유자였거든요. 강의 도중 리우청은 교수님의 발언을 듣고는 반론을 하고 싶어 하는 눈치였지만 분위기와 강의 시간을 고려해서 발언을 최대한 자제를 하더군요. 하지만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씩 강의실을 떠날 때였어요. 저 역시 책과 자료를 정리하고 나가려고 할 때 존슨 교수님이 리우청을 향해 말을 건넸어요. 교수님은 평소 강의보다 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어요. 교수님의 목소리에 깃든 날카로운 어조는 단순한 수업 이상의 무언가가 일어날 것임을 예감하게 했어요. 저는 강의실을 떠나지 않고 책을 가방에 넣는 척하며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두 떠나고 난 후 몇 명의 학생만 있는 강의실은 고요했어요. 그때 교수님이 본격적으로 중국 경제의 취약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경제는 오랫동안 강력해 보였지만 최근의 상황을 보면 그 이면에 숨겨진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붕괴, 지방정부의 막대한 부채, 그리고 제조업의 외국 이탈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경제의 근본적인 뿌리를 흔들 수 있는 위협입니다. 리우청은 순간 교수님의 말을 막았어요. 교수님, 중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일시적인 문제입니다. 중국 정부는 항상 강력한 대책으로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도 정부가 개입하면 금방 안정을 찾을 겁니다. 교수님은 잠시 리우청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는 리우 학생, 정부의 개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지금의 위기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단순히 가격의 하락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신용 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불안이 커지고 금융 시스템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리우청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들며 말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중요한 경제 대국이지요. 제조업이 일부 떠나도 중국은 자국 내 기술 혁신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리우청의 말을 경청했어요. 물론 중국이 중요한 경제 대국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이 떠난다는 것은 단지 일자리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 자본의 이탈은 경제 성장을 지탱하는 동력을 약화시키고 기술 혁신의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이는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리우청은 잠시 동안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교수님, 중국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고 내수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국 회복할 것이고 중국의 내수 시장이 얼마나 큰 시장인 줄 아시죠? 리우 학생, 중국의 내수 시장은 여전히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붕괴와 실업률 증가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내수 시장도 위기를 맞을 수 있어요. 경제는 단순히 정부의 개입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님과 리우청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리우청은 자신의 조국을 방어하려듯이 반박했지만 교수님의 분석은 날카로웠어요. 주위 남아있던 학생들과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숨죽여 지켜보게 되었어요. 존슨 교수님은 중국 부동산 시장의 문제부터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리우 학생,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그동안 경제 성장을 견인해온 핵심 축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부동산 시장이 중국 경제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어요. 중국의 주요 도시들 예를 들어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 등지에서 부동산 가격이 과열되었고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칠판에 간단한 그래프를 그리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어요. 중국에서는 주택 소유가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였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담보로 집을 사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그 대출이 너무 과도했다는 겁니다. 만약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대출로 구매한 집의 가치는 급락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리우청을 바라보았어요. 리우는 순간 반박하려는 의지를 보였지만 교수의 설명이 계속 이어졌어요. 중국에는 개인 파산 제도가 거의 없어요. 미국이나 다른 서구 국가들처럼 개인이 파산 신청을 통해 부채를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가 급락하면 사람들은 갚을 수 없는 빚에 묶이게 되고 이들은 신용 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교수님은 더 쉽게 아주 구체적인 예시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 한 가족이 상하이에서 아파트를 사기 위해 100만 위안의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부동산 가격이 급락해서 그 아파트의 가치는 70만 위안으로 떨어졌어요. 이 가족은 여전히 100만 위안을 갚아야 하지만 그들의 자산은 이미 큰 손실을 본 겁니다. 만약 그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은행 계좌가 동결되고 직업을 잃을 수 있으며 심지어 자녀들의 교육이나 사회적 활동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어요. 리우청은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잠시 침묵했어요. 그도 역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큰 위기에 처했는지 이해하는 눈치였어요. 교수님은 다음으로 제조업의 문제를 언급했어요.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릴 만큼 엄청난 제조업의 나라인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기지를 유치해왔어요.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요.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많은 외국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어요. 교수님은
다시 한번 구체적인 예시를 들었어요. 애플이나 나이키 같은 대기업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중국에서 생산을 하던 공장들을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로 옮기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관세가 급격히 인상되었고, 둘째, 중국의 노동력 비용이 과거에 비해 크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팬데믹 이후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극대화되면서 기업들은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 생산 기지를 다변화하려 하고 있어요. 리우청은 여전히 교수님의 말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 눈치였지만 조용히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있었어요. 중국 내에서 외국 기업들이 빠져나간다는 건 단순히 일자리 몇 개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외국 자본이 이탈하면 중국 경제는 기술 혁신의 주요 동력을 잃게 되고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약화될 수 있어요. 또한 제조업이 떠나면서 관련 산업들도 큰 타격을 입을 겁니다. 이는 중국 내 일자리 감소와 함께 전체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어요. 교수님은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중국 정부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중국은 그동안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 건설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지만 이제는 자본이 유출되고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경제를 부양하기 어려울 겁니다. 조금 전 리우 학생이 중국 내수 시장에 대해 말했는데 중국 내수 소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중국 정부는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겁니다. 부동산 붕괴와 제조업 이탈로 인해 실업률이 상승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소비를 줄이게 되지요.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면 기업들의 매출이 감소하고 이는 다시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겁니다. 교수님은 다시 한번 예시를 들며 설명을 덧붙였어요. 상하이에 한 가족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 가족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붕괴로 인해 집값이 크게 떨어졌고 아버지가 일하던 제조업 회사가 공장을 동남아로 옮기면서 실직을 당했어요. 이 가족은 당연히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려 할 겁니다. 그들은 외식도 줄이고 여행도 포기하며 대형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구매를 미루게 되겠죠. 이로 인해 소매업체, 음식점,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모두 타격을 받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의 통화 완화 정책도 별로 효과가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풀어도 경제는 살아나지 않아요. 이는 결국 경제의 악순환을 초래하게 될 뿐이죠. 리우 학생, 듣기 거북하겠지만 중국은 조금 전 언급한 문제 말고도 심각한 문제가 사회 곳곳에 있어요. 우선 중국 경제의 또 다른 중요한 취약점 중 하나는 지방 정부의 막대한 부채입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은 오랜 기간 동안 지방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크게 의존해왔어요. 이 투자들은 새로운 도로와 철도, 공항, 공공시설 등의 건설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이 인프라 투자 대부분이 부채를 통해 자금이 조달되었으며 많은 지방 정부가 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부채를 안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광둥성의 한 중소도시를 생각하면 이 도시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새로운 고속도로와 공항을 건설했어요. 하지만 예상보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적었고 건설된 인프라는 채무를 갚을 만큼의 수익을 창출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이 도시는 막대한 부채를 안게 되었고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런 상황은 중국 전역의 많은 지방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방 정부들은 부채를 갚기 위해 추가적인 차입을 하거나 불투명한 방식으로 부채를 감추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중국 전체 경제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요. 만약 지방 정부들이 대규모로 파산하거나 부채 상환에 실패할 경우 중국 경제는 심각한 금융 위기에 직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그림자 금융 역시 경제적 취약점으로 꼽힙니다. 그림자 금융은 공식 금융 시스템 밖에서 이루어지는 대출 및 투자 활동을 말하는데 이는 주로 은행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공식적인 금융 구조입니다. 이러한 그림자 금융은 중국에서 매우 빠르게 확산되었고 현재 중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한 중국의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이 회사는 그림자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이를 위해 신탁회사나 민간 대출업자로부터 높은 금리를 지불하면서 자금을 빌리고 이 돈으로 사업을 확장해요. 그러나 문제는 그림자 금융이 매우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출 조건이 불투명하고 신용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비상시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죠. 이러한 그림자 금융의 확산은 중국 경제의 잠재적인 위기를 야기할 수 있어요.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경우 대출자들이 상환 능력을 상실하면서 연쇄적인 파산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는 중국 금융 시스템 전체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부의 통제 밖에서 이루어지는 금융 활동이기 때문에 대응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은 심각한 환경 문제를 동반했어요. 중국의 환경 오염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인접한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발 황사 미세먼지, 환경오염, 스모그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죠. 현재 중국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다양한 환경 문제는 중국의 주요 도시와 산업지역에서 일상화되었어요. 이러한 환경 문제는 단순히 생태계의 파괴를 넘어 경제적 손실과 지속 가능성의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죠. 예를 들어 베이징과 텐진 같은 대도시에서는 스모그 현상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공공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경제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기업들은 가동 중단을 해야 하고 사람들은 외출을 자제하며 관광 산업은 타격을 입습니다. 또한 중국 내 강과 호수의 수질 오염 문제는 농업과 식수 공급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수출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어요. 또한 중국의 많은 산업이 여전히 환경 파괴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중국의 석탄 산업은 여전히 중국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는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기후 변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 가능 에너지와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전환 과정이 더디고 기존 산업 구조의 저항이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환경 문제는 중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며 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어요. 만약 중국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는 중국 내에서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와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반론을 하며 중국에 대한 다른 면을 부각시키려고 했던 리우청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교수님의 발언에 시선을 밑으로 내리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앞서 잠깐 언급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중국 경제의 또 다른 중요한 취약점이라고 하셨어요. 중국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였지만 최근 들어 인구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었고 고령화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중국의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젊은 노동력의 부족으로 인해 농업 생산이 어렵습니다. 이 지역의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도시로 이주해 일자리를 찾고 농촌에는 노인들만 남았는데 이로 인해 농업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고 지역 경제는 점차 쇠퇴하고 있죠. 또한 고령화는 의료 비용의 급증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와 개인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어요. 중국의 고령화 문제는 사회적 복지 시스템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인 노동력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로 인해 중국 경제는 점점 더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인구 감소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를 언급했어요. 리우 학생, 중국은 세계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글로벌 경제 환경은 중국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서방 국가들은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디커플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는 중국의 수출 시장을 위축시키고 특히 첨단 기술 산업에서 중국이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만들고 있어요. 교수님은 다시 한번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미국이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이 첨단 기술을 개발하거나 그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요. 이는 중국이 기술적 자립을 이루기 어렵게 만들고 첨단 산업에서 중국이 경쟁력을 잃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화웨이 같은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사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처럼 중국 경제는 겉으로 보이는 성장의 화려함 이면에 심각한 구조적 문제와 취약점을 안고 있어요. 부동산 지방정부, 부채, 그림자 금융, 환경 문제, 인구 감소와 고령화, 교육과 인적 자원의 불균형 등은 모두 중국 경제의 미래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중국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는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위기는 위기일 뿐인 것 같습니다. 쉽게 극복하거나 탈출이 힘들어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리우청은 이제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는 교수님의 설명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날의 토론은 리우청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한 다른 학생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교수님은 중국 경제의 현실을 매우 날카롭게 분석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예시를 들어가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리우청은 자신의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이제 그 자부심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인식하게 된 것 같아 보였어요. 이 토론을 통해 저 역시 중국 경제의 복잡한 문제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앞으로 이 문제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졌어요. 세계 경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시대의 한 나라의 경제 문제는 곧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아주 자세히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리우청과 교수님의 대화는 저에게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리우청은 교수님에게 인사를 하고 강의장을 나가면서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그토록 자신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던 중국의 실상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들어서인지 충격이 심해 보였어요. 저의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